안녕하십니까, 래핏입니다. 8월 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3.6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4.2% 하락하면서 오랜만에 보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리뷰를 하지 못했는데요. 어제도 이제 코스피는 하락으로 어제는 이제 약하게 상승하며 마무리했지만 지금 뭐 근래 들어서는 3% 이상의 하락이 사실 2%도 별로 없었거든요. 이렇게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반등을 했지만 오늘 이제 크게 떨어지면서 4% 이상의 이런 하락이 나왔고요. 사실 조금만 더 떨어졌다면 코스피 코스닥이 뭐 사이드카 그런 이제 증시 거래 정지를 발동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건까지 도달하는 그런 범위의 하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 다우 나스닥은 1%, 2.3% 이렇게 떨어지면서 급락을 했고요. 니케이는 5.8%가 떨어지면서 2000포인트가 이렇게 하루 만에 떨어지는 정말 이제 패닉셀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니케이 증시도 몇 달간 아주 높게 유지하던 구간을 그냥 한 번에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사실 뭐 국내 증시 포함해서 모든 지표가 좋지 않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8,5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7,800억 매도하면서 코스피에서만 1조 6천억 가까이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1,500억, 기관 투자자 900억 매도하면서 2,400억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코스피도 지금 완전히 차트가 무너졌고요. 상승 추세 유지하던 패턴에서 이제는 바닥 라인에서 한 번에 크게 이렇게 쭉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고, 하락을 멈추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락은 뭐 이미 나왔고요. 하락에 대한 이유와 그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승을 위한 소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리뷰이긴 하지만 지금은 종목보다는 사실 앞에 있는 이런 증시 분위기를 조금 더 살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오늘 증시에 대한 리뷰를 좀 상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크게 매도를 해버렸고요. 자, 이틀 정도 매수하던 외국인 투자자도 이렇게 하루 만에 던져버렸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오늘 금융 투자 외에도 나머지 모든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8천원 가까이 매도했고요.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4%까지 떨어지면서 완전히 지금 바닥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분위기고요. 코스피보다도 훨씬 지금 지표상으로는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1,500억 매도하면서 최근에 이 매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좀 떨어뜨렸습니다. 사실 코스피보다 매도 물량이 그렇게 금액적으로 많지 않았는데도 코스닥은 이렇게 떨어지면 아주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자, 보통 이제 증시가 떨어지면 환율이 반등하는,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원달러가 3.8원 정도가 떨어지면서 1367원으로 오히려 원달러가 하락을 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 하락을 했고요. 지금 이제 1380원대를 유지하던 원달러가 조차도 지금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으로의 그런 달러 지표가 떨어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증시에 대한 하락 이유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R의 공포입니다. 여러분들 R이라는 이 단어를 보실 텐데요. 요건 이제 리세션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약자이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해오는 것이 금리를 많이 얘기를 하죠. 금리가 인하할 것이다. 금리가 인상을 멈추었다. 물가지표가 떨어져야 된다. 최근에 들려오던 얘기들이 모두 그런 쪽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모든 지표들이 향하는 방향이 이 경기 침체입니다. 사실 경기 침체는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 경기 둔화라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되어 있던 경기를 둔화시켜서
물가에 대한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래 공포까지, 침체까지 가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것을 유발한 지표가 무엇이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 발표되었던 것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달 대비해서 많이 증가를 해버리면서 이제 역대 최고치를 찍어버리면서 좀 그렇게 주가 이 모든 지표들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물가 지표를 잡기 위해서 계속 고금리를 유지를 했고, 그리고 물가 지표가 둔화되는 것도 느껴졌고, 그게 이제 현실화되면서 이제 고용 지표가 떨어질 것도 예상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급락을 하는가? 이미 원하는 상황이 되었고, 물가 지표가 하락하는 것도 만들어졌고, 이제는 금리 인하의 시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는데, 왜 시장은 이렇게 급락을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그런 상황인데요. 나스닥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었다가 이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이제 한번 금리를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초점으로 계속 시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나스닥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금리가 5.5%인데도 올라갔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 달러의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모든 이 자산들이 미국의 증시 혹은 미국의 자산으로 집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달러가 약세가 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니까 이 달러에 대한 그런 이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달러를 차익 실현한다는 것은 미국의 증시를 매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다른 국가들에게 그 돈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 경기 침체라는 신호가 딱 이제 차익 실현하기에는 적당했던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모든 지표들을 매도를 해버렸는데요. 근데 또 특히 일본 증시가 또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우리나라 증시도 3.4%, 7% 이렇게 떨어지면서 많이 떨어졌지만 일본 증시는 5.8%가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7월 31일에 일본이 금리를 또 한 번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엔화에 대한 박앤세일이 끝났다. 지금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올해 이제 0%까지 금리를 올렸다가 이번에 0.25%까지 추가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제 돈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플러스의 금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경기가 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죠?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서 엔화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제는 엔화를 팔고 그 다른 국가들 환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이 국가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지금 이제 역으로 됐죠.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 같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 이제 이 물가가 잡히면 금리를 떨어뜨릴 것 같으니까 반대로 이제 금리를 올리는 엔화 쪽으로 이 돈이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엔캐리 청산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 증시도 좀 과도하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의 그런 외국인 증권사들의 기계적인 매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올라 있는 종목 위주로 크게 떨어졌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오늘 증시 보시면 반도체 종목들, 특히 SK 하이닉스는 1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뭐 이 전력 인프라 관련, 전선 관련주, 그 다음에 변압기 관련 종목들도 10% 이상으로 떨어지는 최근에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이 크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이 겉으로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저런 엔캐리 청산으로 인한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일본으로 돈이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저 일본 증시는 왜 저렇게 많이 떨어졌나? 사실, 일본 증시 자체가, 네, 매도하면 엔화이긴 하지만, 일본 증시 자체도 이미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환율, 일본의 돈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일본의 증시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승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증시도 차익 실현하기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오히려 이제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 예금 금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크게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청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분간 이제 증시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네. 지금 이제 선물 지표를 보시면 미국 증시는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 보시면 1% 이상, 네, 2% 가까이 또 떨어지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유럽 증시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고 있진 않네요. 1.6% 정도. 그래도 지금 많은 이 물량이 계속해서 하락으로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죠? 금리에 대한 인하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경기 침체가 오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요. 금리 인하가 되면 경기 활성화가 시작됩니다. 네. 이게 다 한 끗 차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깊으면 깊을수록 금리 인하가 빠르게 시작될 거고요. 그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수록 유동성이 빠르게 공급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코로나 침체에 의한 유동성 공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는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계속 우리 마스크 쓰고 경제 활동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증시가 막 두 배, 세 배 올라가고 부동산도 두 배, 세 배 올라가고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그런 영향이 지금 나타났던 거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금리를 굉장히 높였더니 경기 침체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돌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나오기 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만큼 금리 인하를 빠르게 시작하진 않을 거고요. 금리를 적절하게 내리기 시작하면 침체까지는 가진 않을 거다. 대신 경기 활성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있을 거다. 근데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을 거니까 이 주식 같은 위험 자산도 그렇게까지 이전에 코로나 때처럼 아주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대신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도 이 경기 활성화가 그렇게 빠르게 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증시가 아주 빠르게 올라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 하락세도 일시적으로 나왔고 결국에는 적절한 자리를 잡으면서 반등을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끝났을 때에 대한 움직임들, 그런 것들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전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뭐 종목 입장에서 리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모든 증시가 떨어졌고 주요 사항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와 그 다음에 엔캐리 청산이었다. 근데 그 두 가지 모두 이벤트적인 상황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향하고 있는 방향은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활성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모든 위험 자산을 현금화시켜서 뭐 기다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이전에 급락을 비교하면서 지금 코스피가 뭐 2000까지 간다, 1900까지 간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예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가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 생각하면 사실 이번에도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를 보시면 정말 이제 무서운 이 하락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큼의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오더라도 몇 달 버티면 금리 떨어뜨리면서 다시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대신 자,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 특히 차익 실현하기 좋은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이런
주식을 보시면 자, 고점 대비 벌써 24만 8,500원 찍고 17만 3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이런 이 종목들은 회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올라갔던 상승폭이 꾸준히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한번 빠지고 나면 다시 한번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다른 이 반도체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테마들 중에서도 네, 특히 이 변압기 관련한 이런 종목들, 네. 이제 급락이 시작되었다면 상당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증시는 이 정도로 좀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맨날 이제 미국 채권 금리 리뷰하면서 4%대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저렇게 공포 하나로 한 방에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3.9%까지 국채금리 떨어졌고요. 이전에 1년 최저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5년치를 보시면 여전히 국채금리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이후에 금리를 아주 급격하게 낮추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났던 거고, 이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서서히 떨어져서 2%대로 진입을 한다면 그때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 급격하게 올라갈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갔던 돈들이 다시 회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인 움직임이 컸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 한번 시장을 면밀하게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락이 뭐 그렇게까지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적절히 좀 섞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1020원 하락해서 17,69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5.45%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뭐 다른 종목들 비교하면 사실 5% 정도는 떨어질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원자력 테마들도 모두 웬만한 종목들 5% 이상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만의 하락이 아니었고 증시 전체가 좀 눌러졌기 때문에 오늘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뭐 일별 거래량 이런 거 다 분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거래량도 별로 없었거든요. 620만 주로 5%까지 떨어졌고요. 그간 잘 유지하던 그런 구간 무너뜨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하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고요. 최근에 코스피에 대한 흐름 때문에 좀 이런 하락이 크게 나왔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엎침대 덮침 격으로 또 이제 그룹 전체에 좀 이제 계속 이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선택이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이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 코스피 우량주 이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 이 차트 그리고 있을 거고요. 고점 대비해서 얼마 떨어졌네 이거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균 단가 보다 좀 수익을 얻는 구간까지 왔는데 그냥 수익 얻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네 이렇게 이 상심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간은 정상화가 될 거고요. 그게 이제 증시에 대한 흐름이 반전이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정도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수준이고 차트는 뭐 오늘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 수급도 당연히 좋지 않죠. 외국인 투자자 50만 주 매도, 기관 투자자 56만 주 매도했고요. 전날도 양매도 있었고요. 그래서 금융 투자가 오늘 대부분의 물량 뱉었고, 보험도 8만 주, 그 다음에 투신 3만 2천 주, 연기금 투자자는 어제 오늘 합쳐서 한 18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멈추는 듯 하던 매도가 계속 연기금 투자자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좀 이 빠져나가는 이 세력들이 있네요.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연기금 투자자, 투신도 좀 꾸준히 이탈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최근에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엔캐리와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7월 31일에 일본 금리가 올라갔던 그 시기에 갑작스럽게 맥쿼리도 230만 주를 털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차익 실현에 대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뉴스케일 파워도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의 최대 피해자죠. 네, 공매도 리포트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주가 놀리려고 소스 뿌리고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렇게 이 시장까지 좋지 않으니까
경기 침체가 가장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게 SMR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자력 테마가 다시 관심을 받았던 것이 AI에 대한 전력 수요 급증이었고, 특히 이 AI에 대한 전력 수요 급증이 이 SMR과 연결되는 모습이었는데, 저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전력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AI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 반도체 칩도 이제 당연히 수급이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서 공장에 대한 이 전력 수급이 떨어지면 당연히 SMR도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공포로 다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연결지어서 지금 뭐 모든 이 테마들이 침체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증시 상승에 대한 하락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 저 고용지표 실업 수당 건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이 침체를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SMR은 적절한 시기에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사실 원자력 테마가 이 전력 수요에 대한 급증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전력 수요보다도 탈탄소에 대해서 대체 에너지를 찾다 보니 재생에너지만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원자력 에너지가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안정성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는 것은 핵 에너지에 대한 안정성이 아니고요. 여기는 전력 수급에, 그죠?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 탈탄소이면서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사실 원자력 에너지가 사실 주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뭐 25,000원 찍었다가 17,000원 와서 사실 기분 나쁘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방향대로 갈 거고요. 증시 전체가 이렇게 눌러지는 상황은 사실 어쩔 수가 없죠. 자, 공매도 잔고 늘어나다가 또 7월 31일에 169만 주로 또 감소를 하였습니다. 저때 이제 주식 올라갔다가 쭉 이제 이 주가 눌러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때 이제 상환이 좀 된 것 같고요. 추가적인 이제 공매도 상환이 되는지 아니면 다시 늘어나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체결이 28만 주 진행되었고요. 전날에는 상환이 12만 주 진행되면서 뭐 크게 오늘은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131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추정 물량, 당일 물량 거의 동일해서 55만 주 이탈, 전날에는 22만 주 이탈, 그래서 21.2% 정도. 그래서 뭐 여전히 21%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중요해 보이진 않고요. 이 수급 자체가 지금은 뭐 코스피 전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시면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확보하는 이 외국인 투자자가 아직까지 뭐 크게 지분을 흔들지 않고 있고, 이렇게 주가를 밀어 올리던 그 주가까지, 그죠? 지분을 밀어 올리던 그 주가까지 또 쉽게 적은 거래량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추가적인 이 물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또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만하면 눌리는 뭐 그런 좀 짜증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뭐 지금 거시적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더라도 모든 종목에 지금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 정도로 다 살펴보았고요. 네, 오늘 이제 가져온 소식들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자, 탈원전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었죠. 대만, 독일. 근데 그 중에 대만이 AI 전력난으로 2030년에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사정이 완전 다르죠. 바로 밑에서 지진이 7 이상, 8까지도 나올 수 있는 엄청나게 이제 위험한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도 이 원자력 에너지를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모순적이긴 하죠. 그만큼 대만에서 지금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수급을 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할 만큼 공백이 생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100으로, RE 100으로 되었다면 사실 이 검토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 건데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만조차도 이렇게 다시 원전 에너지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 탈원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감지된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라이칭도 정부가 원전과 관련된 입장을 처음 밝혔고, 지금 이제 최근 몇 년간 대만의 전력 공급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을 가동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시끌벅적하죠. 네,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 까내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신한울 1, 2호기인가요? 준공식에서 터빈 정지로 인해서 좀 이제 그렇게 문제가 좀 발생하니까 바로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좀 공격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정상적인 움직임이죠. 오히려 이제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원전을 안전하게 멈추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근데 하필 이제 준공식 예정일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또한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 에너지의 이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총 다 해서 10번 정도 멈추는 거 가지고 그거를 그렇게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네, 그렇게 따진다면 네,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멈추는 횟수가 더 클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이제 형평성 있게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계속해서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좀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입 만기에 웨스팅하우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소식이 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부채 비율을 좀 이제 비교하는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는 단기 차입금을 이제 비중을 3년 사이에 85%에서 60%까지 떨어뜨리면서 재무에 대한 건전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로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차입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올해만 이제 35억 달러가 만기가 도래하는데 2031년까지 또 이제 그 만기를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빚에 허덕일 때, 단기 차입금에 허덕일 때 느낌이죠. 그래서 빚을 계속 연장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계속 몇백억씩, 수백억씩, 수천억씩 발생을 하니까 수익을 얻으면 얻을수록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 벌어다가 다 이자 갚는데 써버리고 또 이제 신사업 투자하려고 하고 계속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차입금 받아다가 그렇게 또 공장 지어야 되고 또 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도 엄청나게 머리가 아플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유동성이 지금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고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죠. 3,306%입니다. 네, 이러한 기업을 사실 네, 이전에 이 컨소시엄 그죠? 사모펀드에서 구매를 합니다. 브룩필드 비즈니스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78억 7,500만 달러에 매각이 되었는데 브룩필드 내에 또 이제 그 자회사가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서 절반은 이제 그쪽에 주고 나머지 절반은 카메코라는 기업, 캐나다 카메코라는 기업에다가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51%와 41%씩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49%에 대한 지분을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이 효과였죠. 그래서 11조 2,785억 원으로 이렇게 팔았지만 그 중에 49% 5조 정도를 카메코에다가 팔아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나머지 51%는 브룩필드 리뉴어블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브룩필드 최고 경영자가 이때는 2023년이었죠.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웨스팅하우스 투자로 수배에 달하는 이익을 거두었는데 앞으로도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현금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죠?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을 비롯해서 그 관련한 컨소시엄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재권 주장을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부모님들의 이득을 얻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부채 비율이 3,300%를 가진 상황이고 저 사모펀드는 웨스팅하우스를 빨리 매각하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시장이 원자력 에너지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카메코 같은 경우도 우라늄 이 비용이 급증을 하고
모든 상황이 지금 좋은 방향으로 돌아서는 이때가 가장 몸값이 높은 그 상황인데,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본계약까지 이르기에는 웨스팅하우스와는 무조건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수주 발표 때도 우리나라에 계속 공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한수원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매각 전에 몸값을 불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 의도가 계속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죠? 네. 기술 자문료를 받아서 자산 가치를 불린 뒤에 회사를 팔기 위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라는 모습이었고, 지금 계속 이제 생떼를 쓰는 모습이 딱 이제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빨리 자기를 팔고 싶어 합니다. 네. 그 주인이 사은펀드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 수익을 빨리 얻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때 웨스팅하우스가 2천억 여원에 달하는 기술 자문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라고 했었죠. 그 뒤로 지금 소식이 안 들렸는데요. 이 2천억 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협상을 시도하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당 2천억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금액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10기에 대한 수주를 목표하고 있다면 2천억을 계속 주기도 애매하고,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재권 합의를 할지 아니면 그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할지 그걸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웨스팅하우스 자체를 사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 이 브룩필드로부터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해 온다면 저는 사실 오히려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한 5조 이상 그 지분을 주고 사올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한 건당 2천억씩 주거나 장기적으로 갔을 때 계속 그 2천억씩 줄 바에 수조 원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프로젝트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거를 다 우리나라로 가져올 수 있다면 그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날 거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이번 정부의 기조와 기류가 맞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그 관련한 이 원자력 에너지 미국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약에 수조 원에서 10조 원에 달하는 그 금액을 주고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이전부터 한 7월 달부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수출 얘기도 나오면서 웨스팅하우스 매각에 대한 얘기가 인수에 대한 얘기가 서서히 나오다가 이번에는 웨스팅하우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물을 비교하는 저런 자료도 좀 나오고, 최근에 좀 돌아가는 분위기가 조금 이제 냄새가 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지 인수를 해버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러한 부분을 염두해서 두산이 이 합병이라는 승부수를 건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주가라면 무조건 실패죠. 네, 합병 실패입니다, 사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17,700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두산 밥켓은 3만 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두산 밥켓 매수 청구권 지금 1조 5천억, 3천만 주만 있으면 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40% 정도이기 때문에 4천만 주입니다, 벌써.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전체가 매수 청구권을 해버리면 이미 합병 무산이고, 그 주가는 지금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일찌감치 지금 벌써 빠져나가는 그런 분위기 형성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합병이 성공하려고 하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요. 그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까? 그 소스를 준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는 뭐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전 해체 시장도 있는데, 네, 신규 건설 외 해체 시장도 사실 주요 이 기술 보유 기업이 이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미국 에너지 솔루션즈, 웨스팅하우스, 독일 진펠캄브, 그다음에 프랑스 오라노 등이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를 가져온다면 이 해체 기술도 우리 것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이 앞으로에 대한 SMR 시장, 그다음에 신규 대형 시장, 해체 시장까지 모두 우리가 이 미국으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로열티 금액 없이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이 웨스팅하우스 인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를 들어 웨스팅하우스를 저렇게 캐나다 사모펀드에서 계속 매각하고 싶어 하는데 그 상대가 결국에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당연히 그쪽은 아니겠지만 프랑스 EDF가 들어오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 불리해지겠죠. 그 전에 우리나라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게 매물로 나온다면 누군가는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EDF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 체코 원전 수주에 굉장히 배가 아픈지 공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ERP 두 개를 자 이제 원전 건설하는 데 있어서 ERP2네요. 원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140개월 정도의 기간에서 70개월로 2분의 1로 건설 기간을 단축하겠다. 말도 안 되죠. 네. 평소에 잘하던지 그죠? 지금 갑자기 이제 6년 이내에 완공하겠다라는 엄청나게 이 도전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이거는 참 이 EDF가 그만큼 지금 이제 위기 의식을 느꼈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네. 요거는 뭐 EDF가 이만큼 해서 우리나라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체코 원조 수주가 EDF를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이렇게 무리수를 둘 만큼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시켰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제 협력을 한다면 이 신규 시장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이런 계속 운전 원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수명 연장, 그다음에 신규 원전, 해외 시장들,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했던 모든 시장들 이거 다 우리가 가져오거든요. 그거 누가 합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 다 공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제가 미리 알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황을 결국에는 이 인과관계를 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저 웨스팅하우스 매각이 물량으로 나오게 되면 캐나다 사모펀드가 매각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네. 우리나라 견제하기 위해서는 EDF는 무조건 그거 사와야 되고요. 프랑스도 국가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합의를 했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매물로 나오면 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원전을 하면 그 주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좋지 않은 시장 상황들 때문에 주가가 말도 안 되게 계속 밀리고 있고 그게 모든 종목에 의해서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합병에 대한 이슈로 좀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테지만 결국에는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권까지 주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두산그룹사는 합병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특히 두산밥켓이 지금 가격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진행될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남은 한 달 정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고요. 지금 이제 거시적인 시장들 좀 집중하면서 천천히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